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성만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훈의 역사 비평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힘당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짝으로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민주당,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되죠.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본 민주당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이야기를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적 관점이니까 어디까지나 현실 정치의 세밀한 정치공학적인 내용은 배제되겠습니다만은 저도 거시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민주당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조선왕조 시대의 공과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번 간략히 되풀이 소개하자면은 이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각형 그림과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공과사는 상하 위계 신분 개념이었고 공이 위에 놓여있는 가운데 사가 그 아래에 배치되어 있는데 사의 도덕적 확립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배척되어야 될 사악한 만악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식의 그 사의 결여 내지는 공사의 위계, 이것이 조선시대의 공과 사라면은 우리가 지향해온 근대 사회에서 공과사는 이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원으로 그렸는데요. 개별사가 실선으로 그려진 것은 확립되어 있다,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개별사가 성립한 가운데, 사건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성립한 가운데 이들 사가 존립함에 필수적인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는 게 공이죠. 이 공이 또 실선으로 그려진 확립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태. 여기서는 모든 사는 서로 평등할 뿐만 아니라 공사 간의 위계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은 사가 존립하고 번영하기 위한 토대를 이루고 있고 토대의 외연 자체도 굳건하게 둘러져 있는데 이것의 그 정치적 통합이 근대국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통의 공사관에서 근대적 공사관으로 이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서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식민지를 경험한 신생국에 있어서 또는 구사회주의 체제를 경과한 공산권 국가들에게 있어서 이 바람직한 형태의 공과사의 배치와 확립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국힘당의 공사를 이야기하면서 사는 이 대한민국의 성립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발전에 따라서 자유로운 개인, 사적 권리의 주체로서 사는 성립해 있는데 국힘당이라는 하나의 조직의 공,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이제 개별 당원이 되겠죠. 개별 당원이 서로 단합하고 신뢰하고 서로 협동하고 어떤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공은 아직 그 외연이 미확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국힘당의 조직원리, 공사의 현실이고요. 이 현실이 이제 알다시피 심각한 어떤 파쟁으로, 당파 싸움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 목화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국힘당의 그 양상을 보더라도 그 점은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국힘당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바람직하게 모색해야 될 장래의 과제, 공의 창출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와 한국의 양당 정치의 짝을 이루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사는 이와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서는 민주당의 공은 확립되어 있습니다. 그 외연이 분명한 민주당에 가면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민주당의 공적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적 권위가 개인에 대해서 억압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자유시민으로서, 사건의 주체로서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개인, 사건의 주체를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의 역사와는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세계를 갖는 것이 민주당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민주당은 강건한 공과 취약한 사로 대변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민주당이라는 것이 어떤 당인 것인가를 보려면은 민주당의 강령은 그 이전에 있었던 통합민주당 또 새정치민주연합 그때부터 쭉 불변의 일종의 성전으로 빠뜨려지고 있는 당이 몇 차례 바뀌었어도 이 구조는 변하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원이라면은 이것은 거의 외우고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민주당의 역사적 정체를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이 쓴 사람이 잘 알려진 운동권 출신의 어떤 이론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 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월 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그러니까 항일 정신, 그리고 임시정부의 헌법적 법통,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을 존중한다.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하나 굉장히 소중한 자구입니다. 정당이 이름이 바뀌어도 또 강령 정강정책이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에도 이 문장과 이어지는 몇 문장은 민주당의 바이블처럼 존중되고 있는 이 문장의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자면 대한민국의 건국과 6.25 전쟁, 이것이 1948년 이래 지난 70년의 한국인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6.25 전쟁 때 피와 합쳐서 건 300만 명이 죽고 다쳤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사건, 4월 혁명, 부마민주항쟁, 광주민주화운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왜 났습니까? 남북한에 서로 상이한 이념을 갖는 국가가 들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948년 8월 15일 세계를 향해서 독립을 선포하고 그해 연말 우방의 승인을 받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건국, 그것이 빠져 있어요. 그 대신에 대한민국의 건국을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가져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정신, 지금 어느 시대인데 우리가 지금 항일정신으로 이 나라의 선진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정신, 그리고 헌법적 법통이 참 무슨 말인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현행 헌법의 전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헌법에는 이런 법통이란 말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립을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은 항일정신이 아니고 독립정신이에요. 기미 3.1운동에 대한민국의 건립을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제 그 대한민국을 재건한다 이랬어요. 쪼쫀하게 항일정신을 계승한다 그런 이야기를 재헌헌법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도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3.1운동 그 자유의 정신으로 세계 만방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 그랬죠. 세계 보편적인 가치를 표방하는 우리의 재헌헌법은 참 한국의 굴곡진 정치사에서 사라지고 1987년 제9차 헌법이 이루어질 때 몇 사람들의 로비스트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출신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건국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로비스트들이 부당한 로비를 펼쳐가지고 저와 같은 그 구조를 현행 헌법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 부작용의 하나로 이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건국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현행 헌법의 그 부당한 전문을 빙자해서 역사의식을 이렇게 비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6.25 전쟁,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제발전이 국민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경제발전 못할 나라가 어디 있어요? 북한은 우리 동포들만큼 열심히 일하는 동포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돼 있어요? 경제발전에는 경제발전을 가능케 하는 국제환경, 시장환경, 그것을 전제로 한 매우 합리적인 경제정책, 노동과 자원의 배분이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경제발전을 주도한 우리 한국의 기업가들, 그리고 창조적인 정책을 펼친 당시의 집권 세력을 부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창의적인 기업가적 노력이 없이는 경제발전이 안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러한 민주당의
역사의식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민중민족주의의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가 강한 공적 권위를 갖고 민주당을 짓누르는 이상 민주당의 당원들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유시민이고 자유로운 사적 권리의 주체입니다만 당원으로 입당하는 그 순간 그들은 이와 같은 민족주의의 공적 권위에 눌려서 다른 역사관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와 같은 당원으로서의 그 사회 주체가 미약하거나 미확립이거나 심지어는 결여까지 되어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적어도 소위 민주화 1987년 이후 서서히 이와 같은 당으로 바뀌어왔습니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 오고 있었던 민주당이라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민주당은 민족주의의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공이라는 것은 민중과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고, 강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강정책 전체를 분석해 보면은 자세하게 그 특질이 많이 보완되고 또 여러 가지 미사역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만은 본질에 있어서는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주의적 성향이 두드러진 정강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집단의 몰개성적인 구성으로서 사람을 자유로운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란 게 뭡니까? 사람 중심의 경제, 민주당의 정강정책 경제 부분에 가면 엉뚱하게 사람 중심의 경제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사람 중심이 아닌 경제가 세상에 어디 있었습니까? 근데 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몰개성적인 개인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 정강정책 전체를 강령을 포함해서 자유라는 결자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보면은 첫째는 신자유주의 비판으로서 자유가 한번 언급되고, 그 다음에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그걸로 그칩니다. 개인의 자유, 사적 개인의 자유, 그 사건, private right에 대한 개념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서 없습니다. 거의 완벽하게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정부의 각종 규제가 공의 이름으로, 전체의 이름으로 사람을 위하여 행해지는 정당이죠. 그리고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해온 정책을 보면은 그거는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조항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람 중심의 경제랑도 또 그렇지만 토지의 공공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라이빗 라이트로서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로서 재산권에 대한 민주당의 이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잘 나타내는 말인데, 근데 이러한 민족주의적 정강정책에 대해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단결을 하고 헌신합니다. 이 국힘당에서 같은 지저분한 당파, 파쟁, 그런 것은 민주당이 없어요. 다소간의 잡음이 있더라도 일단 결정이 나면 협력을 하고 단결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 헌신의 정도가 맹종에 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어떤 공으로서 모두가 헌신해야 될 공의 가치로서 민족이 갖는 지고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도, 정책 수단도 정당화된다 하는 수단제일주의, 이런 것이 이제 당 운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역사적 관점에서 좀 추상적인 관점에서 민주당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민족은 제 속내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일종의 유사 종교와 같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에서 민족을 이야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나라들은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어요. 나치즘, 일본의 군국주의, 전형적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스탈리니즘도 마찬가지고요. 모태똥주의도 마찬가지고. 민족은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와 국가에게 일대 재앙을 초래하고 해체되고 말 것입니다. 왜? 그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을 더 높은 정신적 교양의 수준으로, 더 높은 협동의 질서로 이끄는 그 요소가, 문명의 요소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이 치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 정치, 경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승만 TV를 통해서 자꾸 그 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민족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 문화가 근대적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뭐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통 속에 그 씨앗이 있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외부로부터의 도전이나 충격을 맞아서 스스로 외부적 어떤 요소를 주입받아서 스스로를 변형한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앞으로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론화하고 해서 뭐 하나의 책을 집필할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대단히 거칠게 한때 여러분이 주목을 받았던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종족주의의 신학이라는 챕터를 열고 거기서 이것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조선왕조를 통합한 유교의 생명관, 그죠? 사람의 생명은 혼과 백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죽었어도 이 혼이 당분간 기운으로서 공중에 남아 있습니다. 혼은 백은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유교의 생명관인데, 얼마나 혼이 공중에 남아 있는가, 이 사람 사이에 이 이성에서 떠도는가 하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의 학문적 정치적 인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자는 7대, 뭐 제후는 5대, 대부는 3대, 그리고 서민은 1대. 서민은 금방 꺼질 화로불의 잿불과 같다면은 이 천자의 혼은 활활 타오르는 숯불과 같아서 오랫동안 갑니다. 이제 이런 것이 유교의 생명론이라면은, 우리의 전통적인 그 토지 기맥론이 또 있어가지고, 백이 스며드는 토지에는 생명의 별도의 기가 흘러서 그 기하고 백하고 합쳐져가지고 백은 불멸이다 하는 생각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생각들이 이제 17, 8, 9세기가 되면서 조선 고유의 집집마다의 제사 의례를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조상은 죽어서 저 멀리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자기를 엄한 눈초리로 감시하는 조상의 눈초리 하에서 사는 종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0세기의 그 민족이란 것은 이와 같은 전통적인 생명관, 토지 자연관, 그리고 시족, 종족관이 결합해서 그것이 확산된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연구 성과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국에는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성과 저성의 관계, 이런 것도 다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민족주의가 탄생을 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제가 그 이전에 노예 근성과 샤머니즘이라는 제목의 이 역사 비평에서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만, 바로 신채호 선생입니다. 신채호 선생이 한국의 민족주의 이론도 만들어내고 그 정서를 체계화하고 나아가서 민중도 만들어낸 분이다. 그렇죠? 그 말을 최초로 쓴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가를 여러 글을 통해서 명확히 한 사람입니다. 이 신채호 선생에 있어서 이성과 저성은 연속적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육계의 상전은 영계에 가서도 상전이요, 육계의 종은 영계에서도 종이다. 현세의 질서가 죽었어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종이 되었다면, 일본에 지금 나라가 빼앗겨서 지금 일본에 뭐 노예나 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두었다가는 이성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저성으로 가서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뭘 해야 됩니까? 투쟁할 수밖에 없죠. 멀리 기다릴 수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줄기차게 투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하는 그 민족이라면, 이 민족은 동시에 민족이라는 집단의 개개 구성적인 차원에서는 민중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조선혁명선언이라는 반민족 행위나 적의 수계를 향한 테러를 행하는 이 어열단에 위해서 지어진 이 조선혁명선언을 쭉 보면 이제 민중이란 말이 이제 절겨 이렇게 나옵니다. 강도 일본이 우리 국호를 없이하고 우리의 생존의 필요 조건을 박탈하였다. 우리 민족은 발디딜 땅이 없어 산으로 물로 서간도로 북간도로 시베리아로 몰리어가 배고픈 귀신이 아니면 정적이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될 뿐이다. 그렇죠? 방금 제가 귀신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살아서 배고픈 귀신은 죽었어도 배고픈 귀신이 되는 겁니다.
선지호 선생만큼 전통 정신세계를 잘 표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굶어 죽느니 아사하는 그 이성과 저성의 그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니 용기 있는 자는 용기를 내고 어분 있는 자는 어분을 내어서 모두 한 길로 나아가야 된다. 거국일치의 대혁명을 해야 된다. 여기는 지도자도 필요 없고 하나하나 각성해가지고 뭐 외교론, 준비론, 뭔가 이야기하는 독립운동가 그다 쓰잘데없는 것들이고 신적 선생 표현에 하면 외교 독립론 똥물에 튀겨야 될 놈들이다. 그 말이 굉장히 사납습니다. 그 똥물에 튀겨야 될 지도자들 그 믿지 말고 민중 하나하나가 각성해서 한 길로 나아가는데 뭐 손에 든 것이 없어도 좋다. 대포가 없어도 좋고 돌멩이 하나라도 좋으니까 들고 모두가 한 길로 나아가서 혁명을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파괴와 건설은 하나다. 현재 조선민족은 오직 민중적 폭력으로 신조선 건설의 장애인 강도 일본을 파괴할 뿐이다. 그래서 조선민중이 한편이 되고 일본 강도가 한편이 되어서 너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 하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일치로 폭력 파괴의 길로 나아갈지다. 일단의 정신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대포가 왜 필요하느냐? 돌멩이만 있어도 좋다. 비행기가 왜 필요하느냐? 피스톨 하나만으로 족하다. 내 혼자만이라도 나아가고 모두가 뒤따라 나아가서 파괴를 하면은 그것이 곧 건설의 길이다. 아사의 굶주린 귀신이 되지 않고 어떤 자유로운 민중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투쟁, 파괴. 왜? 일본 강도는 공존할 수 없는 원수니까. 원수들이 이거 얼마나 악독한 행동을 하는지 그 조선혁명 선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아주 그 사나운 표현으로 부녀자의 생식기도 파괴하고 어린애들의 목도 자르고 시체를 동강 내고 읽어서는 소름 끼치는 일제가 만행에 대해서 저승에까지 가서 너희가 되지 않을진데 어분 있는 자, 용기 있는 자는 한 길로 나서라 하는 생각이 바로 한국의 민족주의와 민중주의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종교화 해가지고 하나의 권력으로 훌륭하게 성립한 게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일본을 같은 나라에 살 수 없는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가까이 있는 나라가 지금 70년째 외교도 못 맺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와 같은 역사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에서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선배들이 해온 민주당의 자유민주 노선으로부터는 다소 일탈한 상태에서 민족주의를 자당의 그 공적 권위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제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지난 5년간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를 여기서 소개 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른 기회를 통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의 최고 브레인이 있던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죽창관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죽창을 들고 기관총을 포를 쏘는 일본군 앞으로 가서 죽었던 약 한 3만 명의 동학군. 그게 투쟁이죠. 죽었어도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갖고 21세기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민주당. 그 민주당에서 올려나온 죽창가인 것입니다. 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임했던 한국인으로서 가장 유명한 국제적 명사인 한 사람이 회고를 올렸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분은 총장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로서 한 20일간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작 20일간 활동을 통해서 온갖 정남이가 떨어지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뭐 쉽게 정치판에 뛰어드는 건 그 사람의 과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회고록을 보도한 기사를 읽어보면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한국의 언론이나 또는 그 계통의 국민들이 얼마나 그 심성이 지금 잔인하고 잔혹하고 음모적이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그날부터 자기를 바보로 만들기 시작한 언론의 거짓말, 선전선동이 시작되는데 나중에 재판의 결과
드루킹 세력의 비방 댓글이 기획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대로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가 행해지고 언론이 또 거기에 가담을 했던 것입니다. 받지도 않은 박연차라는 사람한테 20만 불을 받았다든가, 또는 뭐 공항 티켓을 뭐 잘못 끊었다든가, 끊을 줄도 모른다든가, 뭐 기타 온갖 비방을 해대고 언론에 탈을 쓴 어떤 집단이 말입니다. 음모적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 지지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40%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도덕적 정신세계를 가지고서는, 이러한 정신세계로서는 조만간 큰 파국을 치를 수밖에 없다. 자유와 통상의 국제적 대열에서 소외되거나 추방되거나 또는 강한 규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떠한 또 혼란과 위기가 한국 사회에 닥칠지 저는 그와 같은 걱정에서 오늘의 혼란한 한국 정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역사적 관점에서 본 이 한국 정치의 미래에 대해서 한 번 정도 하고 이 역사적 관점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리라. 네 맹세